정치 사찰 이대로 안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반사한 거예요. 아유, 이재명 후보는 뭘 하겠습니까?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형님 준비하고 오셨네. 인천의 한 예전에 부장판사가 어떤 사업자로부터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골프채였는데 나중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가품이라는 거예요. 가품. 그래서 총 합은 37만 원에 불과하다. 알리 테무에서 그렇게 싸게 광주에 가셔서 하나회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는 명백하게 정무적으로 판단 잘못하신 거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됐어. 그냥 합시다. 그래. 아유, 참. 시청자들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강성필 그 위원께서 예. 방송을 요새 종횡무진하고 계시잖아요. 거의 수도꼭지 아닌가요? 틀면 나온다 해갖고. 역시 예. 제가 정치권에서 네. 33번째로 좋아하는 형님이라서 확실히 멘트가 좋네요. 오늘. 저는 32번째인가요? 34번째. 34번째인가요? 뭐 나오신 분들 그러면 소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참지 못하는 우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고 이제 곧 대변인 되시죠? 곧 상임 선임? 선임 대변인. 대변인 되실 저는 그거보다는 강성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 33번째로 좋아하는 정치권 인사를 소개해요. 그 정도면 될까요? 네, 우리 그 정광 32번째는 제가 생각에 다 민주당 인사고 국민의힘 인사로는 제가 1등인 걸로. 아니요, 제가 인사 이제 많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서 앞에 순번을 많이 비워놨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설전 변호사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뉴스는 또 최윤경 기자가 네, 안녕하십니까. 담당해 주십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네, 경제 네. 상황이 이제 주식이 맞아요. 지금 오늘 주식시장이 한 4% 네. 넘게 빠졌어요. 네. 누구 잘못이야? 이거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맞습니다. 폭락했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 정프로님한테 물어봐야 진짜 돼. 큰일 났어요 진짜. LG 제일 큰 원인은 그 엔캐리 청산. 청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너무 그건 좀 큰 얘기고 뭐 네. 잘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경기가 이미 많이 실물에선 박살이 나고 있었죠. 그렇죠. 예, 우리 무슨 매장 같은 데 가보면 문 닫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사실 벌써 슬로우다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산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로 이제 전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자면. 네. 그-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의 후행성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그- 이야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인들은 매우 어려워졌는데 음. 몇몇 기업들의 그 부가 집중이 됐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건. 따지면 뭐 M7이라고 하는 그 이 7개 큰 테크 기업들 기업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사실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도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이제 그 회사들 위주로 이제 주식시장이 좀 끌려가다 보니까 이제 자산시장 또 돈이 워낙 많이 풀려갖고 글로 좀 날라갔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더 못 버티고 아마 망가지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가 저번에 최윤경 기자님이 네. QQQQ 아, 뭐죠? 네, QQQ, TQQQ. 네. 그거 좀 몇 개 샀다가 네. 지금 마이너스 20 몇 프로가 아니, 떨어졌어요. 가만히 지금. 계세요. TQQ가 망하면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되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제가 됩니다. 짧은 시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그 정치부 기자 하기 전에 10여 년 정도 경제 전문 기자. 그러셨구나. 경제는 전. 네, 네, 저 네, 혹시 네, 네. 애널리스트 따라잡기라는 부르의 명작 모르시나요? 주식시장에. 그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김광재 될까요? 기자의 애널리스트 따라잡기. 네. 맞습니다. 이거 애널리스트 입문서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제는 내 친구라는 제 아하. 책도 이게 사실 경제 아니 좀 그런 것을 좀 아니 경제 정치권에 채널 어제 하나 많이 만들면 좀- 제가 그때 네, 네, 네. 이미 3% 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 그러면 상품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면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요? 네. 조금 더 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고민할 돈을 갖고 계시다는 게 놀랍네요. 네. 물 타야 되나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이거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네. 또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되는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죠,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네, 가계부채 뭐 고민하고 있고. 예. 그럼 금융투자세 폐지 왜 안 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금투세 폐지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저 문과지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 외국인하고 상관도 없는 금투세를 왜 갑자기 외국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그리고 것보다는 또 두 번째 주식 거래세 인하를
인하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금투세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데 저는 금융투자세에 대해서 네. 사실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금 좀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고 있는데 당내 설득 작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해갖고 사실 제일 급한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디스카운트 돼 저평가돼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이 다른 주식시장에 비해서 조금의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그 금융투자세가 없었던 거예요. 네, 양도 네, 차익에 대한 네. 과세가 없었던 건데 네. 그것마저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네. 정치권인 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죠. 참고로 여러분께 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요 프로그램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이분들 깻잎 논쟁 얘기하고 깻잎 논쟁하고 저 닭다리 3개 먹은 그 뭐 배우 관련 이야기 계속하다가 방송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진지해지십니다. 에휴. 근데 금투세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지는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미들은 금투세 상관없잖아요. 거의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죠. 지금 뭐 물을 타냐 마냐 그 얘기하고 있는데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 몇 명이 되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그런데 않은 걸로 시장에는 항상 네. 트리거가 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물은 99도에서 안 끓잖아요. 100도까지 올라가야 네네. 끓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 네. 트리거가 돼서 네.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제가 이제 대선 때도 민주당의 그때 캠프에 있어서 알지만은 금투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용주의자예요. 어떤 이념에 그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아요. 뭐 본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네. 것과는 또 다르게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할까? 이 혜택이 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돈을 뿌리는 방식이건 뭐 어떤 세금을 덜 걷어들이는 방식이건 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대선 때도 상당히 그 부분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논의가 네. 많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조금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는 아마 그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걸 낼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내는 사람들은 대단히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순간이 되면 전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이 하나가 있긴 네. 하고 아마 그 이재명 대표는 실제 자신이 워낙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주식을 많이 그래서 아마 하시니까. 금투세에 대해서도 분명히 폐지 네. 쪽으로 본인은 마음을 잡고 있더라도 이해상충인데. 네, 그러나 이제 본인이 대표로 있는 그 당의 또 지지자분들 상당수는 또 그 의견과 다를 수가 있어서 아마 그 고민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뭐 네. 세수에 대해서 얼마나 뭐 사실 그 타격이 있는지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투세는 지금 실행이 네,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당원들이든 지지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의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조금 여당하고 야당이 주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만 주고받고 있지. 주고 받아야 되는데 지금 꽉 막혀 있어서 저는 네. 그게 문제라는. 저는 충분히 국회에서는- 논의할 결정은 내려져 있지 않지만 국회에서는 논의할 할 수 있다. 네, 종부세도 마찬가지잖아요. 탄핵과 거부권만 논의가 되고 있죠 지금. 자, 그럼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네. 그 민주당 지금 당 대표 선거 그다음에 네.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되는지 살짝 좀 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경선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민주당 권리당원 3분의 1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호남에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경선이 있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90%를 넘는 득표율을 계속해서 기록했는데 네. 여기서는 80%대 득표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아닌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될 가능성은 0%에 가깝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여기 최고위원 선거가 항상 우리 주목 포인트였는데 민영배, 한준호, 김민석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쭉쭉쭉 치고 올라왔다. 호남에서 표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민영배 그 후보가 네. 표를 못 받으면 그건 이제 문제인 상황이었던 거고 사실은 네. 뭐 유일한 호남 후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준호 후보도 출신 성분 자체는 이제 호남이니까. 전북 쪽이죠 아마 한쪽. 예, 예, 전주인 걸로 아는데 네. 그 정도니까 이제 뭐 잘 했다까진 좋은데 생각보다 여기서 이제 그 득표율이 올라가면서 순위가 뒤바뀌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돌풍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분들이 뒤로 쫙 빠지면서 당선도 어려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 이제 지금 벌어졌어요. 네. 호남의 민심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일단 이번 호남 그러니까 전북,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확실하게 호남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도 보냈지만 경고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싶어요. 의미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민주당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사람은 현재 스코어는 이재명밖에 없다. 네. 또 지금 이재명 대표만이 강한 리더십으로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어떤 지지에는 변함이 없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법사위 운영위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통쾌하고 시원하고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탄핵과 관련돼 가지고 탄핵이 조금 남발되는 건 아니냐 혹은 남발이 아니라 뭔가 메이드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뭐 특검 같은 경우도 발의하고 재표결하고 폐기되고 이게 벌써 2번이나 됐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법안들도 지금 다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결국엔 다 폐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 뚜렷한 결과물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조금 의아한 조금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제대로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호남의 당원들이 좀 제대로 해라라고 보내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또 핵심적인 사건 저번 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강 위원이라는 더민주혁신회의의 대표 네. 원외 인사가 네. 저 현역 양부남 호위무사 양부남하고 이제 경선을 치른 거 아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양부남, 밤에는 강의원 이렇게 당원들이 조금 흩어지면서 네. 또 21대 현역 전직 의원들과 22대 현역 의원 간 조직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이 완전히 조금 더민주혁신회의가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도 뭐 하나회라고 표현이 다소 거칠고 그 표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거지만 네. 어쨌든 그 지적에 대한 본질은 조금 호남 민심도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이후에 한번 이재명 대표와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 또 참고로도 이재명 대표에 가까운 측근도 이 더민주혁신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산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충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민주 혁신회의를 해산하는 걸 충원했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제이모 의원이 그런 얘기 했다고. 네, 뭐 그런 얘기도 다음 주에 나돌고는 나오실 있습니다. 것으로. 아니 근데 지금의 네네. 투표 결과에 뭘 보고 지금 그 경고를 했다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댓글 난립니다. 첫 지금. 번째 네. 투표율이 낮습니다. 투표율이 낮다. 아, 네. 20%. 이제 근데 다른 데도 낮았지만 호남 더 낮죠. 낮았다. 예.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의 전체적인 그 지지자를 세 네. 부류를 좀 나눠 보면 첫 번째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입니다. 그 다음이 저는 요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그리고 친노 친문의 세력들 저는 요렇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중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호남 민심이 조금 균형을 잡아준 것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80% 넘는 게 엄청나게 높은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과 지지는 변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곳에 비교해서 낮았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유일한 지금 뭐 대선 후보 혹은 대안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지만 네. 그럼에도 최근에 뭐 탄핵이 이어지고 잘 안 되고 혹은 뭐 법사위라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투표로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신다는 거죠.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네.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완성시켰다고 하지만 가장 그 잠재적인 리스크는 호남에서의 지지가 과연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했죠. 그 득표율이 좀 득표에서 높았습니다. 민주당 앞서지 않았나요? 네. 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런 만큼 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호남에서 생각하고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이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갖고 정권을 못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호남에 있는 그 전략적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 투표율 20%대 또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득표율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딜레마인 게 말씀대로 조국 혁신당 쪽에 더 많은 지지를 지난 총선에 보내주셨다면 그거는 더 매운맛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우린 더 매운맛이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매운맛으로
자꾸 가다 보면 이제 중도층 표심이나 여기에서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말을 만약 그 말 그대로 해서 호남 말을 더 듣자니 너무 매운맛이 돼서 아예 그냥 중도층 혹은 뭐 민심과 괴리가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지금처럼 가자니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혹은 이제 호남 같은 데서 아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그런데 지금의 네. 구조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후보는 예. 사법 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정치적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다시 호남 유권자들은 전략적으로 몰표를 몰아줄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으로 가는 여정이 네.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지금 본인들이나 아니면 민주당은 자꾸 이 뇌피셜 돌리고 있죠. 네, 아유 네, 그거 네. 뭐 집행유예 안 나온다. 아니면 선거법은 야 이게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면 민주당의 430억인가 선거 보전 비용 그거 다시 물어내야 한다는 결론까지 이어지는데 네. 그걸 어느 판사가 선거법과 관련해 갖고 유죄다 100만 원 이상 유죄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네. 뇌피셜 돌리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한 그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변호사니까 또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네네네. 있습니다. 국민의힘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면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제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그다음에 뭐 사법 리스크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은 뭐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도 많이 뭐 지금 뭐 변론도 하고 있고 뭐 무죄 취지로도 얘기하고 있고 무죄가 또 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네.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별로 적절한 얘기는 아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뭐 어떻게 억지로 차별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정책적으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해오지 못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오히려 한동훈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계속돼서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건 검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해줄 일이에요. 그거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뭐 얘기를 하면 되는 일이지. 저는 네. 계속된 언급을 하는 것이 도움 안 된다. 도움 별로 되지는 않을 네. 것 같아요. 또 똑같네. 아니, 그런데 이걸 얘기를 안 하려 그래도 당장 한두 달 앞으로 판결이 다가왔어요. 9월 초에 근데 결심 공판이 있고. 그것도 1심이잖아요. 1심.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지금- 기다려야 아니 봐야죠. 만약에 정말 1심 판결만 나오더라도 그 동안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구나라는 현타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면 네, 이게 지금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 근데 이게 지금 저 한동훈 대표가 사람의-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가 출마 선언하면서 네.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이제 그 그렇죠. 그 1심 말입니다. 판결 나옵니다. 네. 곧 이때 그 민주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중도에 있었던 분들이 대거 이탈할 텐데 우리 당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네.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 또 합리적인 분들의 지지를 네, 국민의힘을 네, 네, 가져올 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크게 공감했거든요. 전화 받으셨어요. 그거 모르세요? 한동훈 대표와의 친분을 또 은근슬쩍 아니, 예, 아니, 강조하시는 것 말씀드리고 같습니다. 대변인 계속 하시는 이번에 새로 신임 대변인 되시는 거죠 일단은. 뭐 그런 인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곧 발표가 목에 될 깊숙 겁니다. 확 왔어요. 아니, 올 깊숙이 때부터. 아니라 진짜요?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분 원래 목이 좀 길어요. 아니 원래 대변인이었어요. 저. 그러니까 원래 네. 대변인이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 간다고 해서 제가 뭐 전리품 갖고 하는 게 아니,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아니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잖아요. 네. 갑자기 그 정강대 대변인 그 대변인 되냐 마느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더 뉴스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우리 대변인께서 이재명 대표 일극체조로 구조가 됐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 받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치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뭐 1심 결과 곧 나온다. 우리 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말할 자격 있습니까? 아니 체포동의안 가결되면은 마치 유죄돼 가지고 바로 구속될 것처럼 얼마나 말을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그 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호남의 민심은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 말처럼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자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호남은 더 응집할 겁니다. 결집할 결집. 거다. 야, 우리의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핍박하는구나, 그래요? 탄압하는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물어보면 호남에 계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나올 수도 있어. 야, 쟤들이 못만 그렇게 안 나오게 하겠어? 가만 두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믿음과 무죄에 대한 어떤 확신이 확실히 호남의 민심은 강력하게 있다. 더 뭉친다. 어떻게 네. 여기도 근데 개혁의 손자잖아요. 말씀 한번 해보시면. 아니 우리 어머니랑 네. 똑같은 말씀인데. 엄마한테 이재명- 듣던 얘기 여기 듣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착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뭐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지지하시는 거 아니다. 죄는 안 지었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온다. 잘하라고 그래, 저 치더라도. 형은 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안 도덕적이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람이 네. 그전에 어떤 지자체 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뭐 효능감, 지자체 뭐 이렇게 일을 잘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로 지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일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이제 쭉 밀고 가서 다음 네.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저는 이번 호남 지역의 어떤 그 경선 그걸 보고요. 이건 극히 예상됐던 투표율이에요. 왜냐하면 호남 분들은 투표해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지만 또 되게 열심히 투표하는 지난 게 지자체장 선거를 보시면 네. 35%였어요. 지난번 지방 의회 선거라든지. 네. 그러니까 결과가 별로 바뀔 것 같으면 아예 투표소를 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휴가철입니다. 아니 총선에서 결과가 너무 뻔하지만 많이들 투표하시잖아요. 거의 총선에서 대선 때는 하죠. 대선 때는 근데 대선 진짜 때는 투표율 높습니다. 대선 제일 때는 높아요. 가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때는 선수가 딱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결과를 잘 모르겠으니까 가시는데 네. 예를 들어 총선 같은 경우는 결과가 사실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총선 총선 투표율도 때도 높진 높지 않아요. 않고 저는 근데 이번에는 비례대표 많이 뽑으려고 간 거.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이라는 어떤 네. 그 안에서 어떤 저항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었으니까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이 과연 이게 실수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권리당원인지도 지금 한번 이거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허수일 수도 있어요. 민주당. 아니에요. 근데 그 양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그러니까 너무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좀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민심은 10월 보궐선거. 이제 10월 보궐선거가 전남 곡성과 영광에서 지금 군수가 두 분 다 지금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그 후보를 내려고 한다고 제가 듣고는 네, 있거든요. 근데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서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네. 과연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저는 민심의 향방이 정확하게 전남에서 정말 어떻다라는 것이 네. 보이지 근데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남의 그 광주 호남의 투표율이 낮은 거는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결과에 반하는 어떤 움직임이 보이면 왜 이래? 바로 잡아야겠구나라는 게 발동할 수가 있지만 위기감 같은 예, 거. 그런데 지금의 현재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당 대표 뭐 당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최고위원들 네. 이제 네. 문제인데 최고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전에는 1, 2, 3등 그러니까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가가 관심이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누가 탈락을 하느냐. 5등, 6등이 네. 지금 엄청 지금 치열하죠. 한준호 후보가 올라왔고 네. 또 뭐 이현주 후보가 지금 좀 6등이에요. 치고 올라가지 그렇지. 못하고 이현주 후보는 또 김병주 하만 후보 있어요. 같은 경우 초반에 이 정신 나간 의원들 이렇게 하면서 네. 이게 조금 올라갔지만 다시 주춤해서 내려가는 예. 모습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봉주 후보와 지금 김민석 후보가 역전이 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1, 2, 3등, 4등 안정권 4명의 안정권은 정해졌는데 네. 지금 마지막 최고위원 티켓을 두고 네. 누가 지금 망신을 당하느냐 이걸 두고 조금 더 관심의 구도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고위원 얘기 잠깐 이따 또 할 건데 또 해요? 그 전에 그 김두관 후보가 네. 조금
충격적인 혹은 뭐 좀 더 과한 이 발언을 하나 좀 했죠. 네, 하나회 관련 발언을 좀 김두관 했습니다. 후보가 광주 전남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네. 대의원들에게 보낸 글인데요. 네.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 내 강성파들인데 더민주혁신회의가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행태가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하나회에 빗댔고요. 혁신회의에서는 민주당 역사를 모욕하고 당원을 모독한 것이다라면서 사과하라고 네. 반발을 했습니다. 요 정도 발언은 사실 그냥 즉석에서 생각난 발언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하나회 전에도 정도 계속- 발언이라면 요건 준비한 발언 같은데 근데 무슨 의도로 김두관 후보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 예. 비판과 비난 근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비판과 비난의 구분의 잣대는 단어 선택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광주, 그러니까 5.18 군사 독재 그 그러니까.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그 광주에 가셔서 하나회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는 명백하게 정무적으로 판단 잘못하신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본인의 취지는 알죠. 그러니까 더민주 혁신회의라는 어떤 원회와 원내 그리고 친명 조직이 당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그게 때로는 좋은 거,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회라고 이거 잘못된 표현으로 비유를 해버리면 이 본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발끈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두관 후보 분명히 반드시 제대로 사과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 김두관 후보가 걱정했던 것들, 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얘기하면 그 아주 쉬운 문제예요. 아니 역대 광주시당 국회의원이 8명이나 있는 광주에서 아니 어떻게 원외 인사가 광주시당 위원장 하겠다고 나서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섰는데 당선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나머지 8명 현역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지적을 했는데 결국 결과를 보니까 위대한 광주 시민, 광주 당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탈락했죠. 예. 거의 뭐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네. 해서 양분남 후보를 광주시당위원장으로 만들어줬어요. 네. 이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굳이 하나회라는 말까지 써서 자극할 필요가 있었나? 아. 김두관 저는 후보는 지금 누가 메시지 관리를 좀 합니까? 누군가가 하겠죠. 누군가가 합니다. 얼마 전에 잘리지 썸바디가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네. 전에 무슨 페이스북 집단 잘못 쓰레기 올려가지고 예, 예, 잘렸죠. 예. 네, 네. 잘못됐다. 아니, 아니, 근데 그러니까 너무 고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런 정도 얘기 안 하면 사실은 안 써주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계속해서 이제 세게 던지는. 근데 총 거예요. 득표율은 올랐어요. 이제 8% 8점 몇 프로였다가 이번에 11%인가. 근데 약간 예, 원희룡 후보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갑자기. 하는 막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니까 두 분 계속 너무 오래 기간 얘기하셔서 네네네네. 사실 또 민주당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최근에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특히 이 호남에서 이루어진 그 득표나 투표율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남 민심이 전체 전국 민심하고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네. 민주당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당이 지금 구조적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4년 이후에 사전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그 이후에 치러진 2016년, 20년, 24년 이 총선에서 우리가 특히 수도권에서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는데 뭐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 표만 더 얻어도 되는 대선에서는 우리 당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인 그 선거 역학 구도에서 호남이 원보이스가 너무 강해질수록 타 지역에서의 경계감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호남 포이론이잖아요. 그게 2024년, 2022 현실에 이게 재현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호남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호남에 계신 전략적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뭐 현명한 판단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거라 TK는 생각해요.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까? TK에서는 지금 그래도 30% 가까이 민주당 지지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그리고 저는 최소 그리고- 20% 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네. 잘못하면 20%대까지 떨어져요. TK에서는. TK에서도. 그리고 PK 일종의 민주당의 동진 전략 성공해서 이번에
굉장히 의석수에서는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략 득표율 한 40% 얻었던 거 아닌가요? PK 지역에서 민주당이. 네네네. 그런데 아직 우리 당은 일종의 서진 전략이 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네. 더 열심히 노력은 해야겠지만 안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준석 네? 대표 이후로는 아예 없어요. 아예 아닙니다. 제가 봤을 우리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호남에 이형 청년 잘하네. 정치학교도 만든다고 이형 했고 잘해 오늘. 호남에 대한 네. 구애를 포기하지 않는 정당이 되겠다. 아, 그래요? 이렇게 아니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국민의힘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남에도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PK 지역이나 TK 지역에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2번이나 그쪽 출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쪽 출신을 아니요, 대선 후보로 되게 영입한 보면 건가요? 민주당 저도 뭐 과거에 있었지만 당직자 구성이나 이런 걸 보면 네. PK나 TK 출신 당직자들이 엄청 열성적이세요. 훨씬 더. 개혁적이시고 약간 그런 게 있으세요, 되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좀 진정한 그리고 인사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들을 호남에서 이렇게 골라서 네. 기용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알겠습니다. 부분이 우리 있어요, 정당은 확실히. 호남 포기 정당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포기를 포기했다.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그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 말보다는 이 행동과 발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보는데 근데 요즘 들어 다시 조금 호남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남 사람들은요. 그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메시지에 되게 서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예로서 최근에 이진숙 방통 후보자가 5.18 편에 관련된 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그게 아시는 지인의 글이라고 하잖아요. 좋아요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자세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 운동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이제 그것을 들었을 호남민들은 들었을 때 아 여기는 역시 확실히 선거 때만 우리에게 표를 요구하고 또 막상 또 돌아서면 아니는구나라고 이제 실망할 수 있다는 점을 네. 좀 아셨으면 좋겠다. 네. 자 그리고 사진 하나 짧게 좀 네, 보고 이거는 넘어가죠. 그냥 전달만 네. 하겠습니다. 그 비공개 활동을 가졌습니다. 누가? 조국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가졌습니다. 지난 5일엔 나란히 10년 전에 함께 찍은 투샷 사진을 SNS에 올려서 주목받았는데요. 10년 전 사진이에요. 네. 조국 대표가 사진에다가 페이스북 올리면서 공통점을 찾고 다른 점은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자라는 의미의 구동존이 사자성어도 함께 적어서 올렸고요. 이재명 네. 후보가 벌써 10년 전이군요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야, 뭐 인생 네컷처럼 이렇게 네. 네컷을 딱 올리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정리하면 그 최고위원 지금 순위가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강선우 요 순위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이분들이 이제 혈투를 벌이고 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처음에는 당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네. 조금 좀 강성 발언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표를 줬다가 이재명 대표가 보기에는 본인이 밀고 있는 같이 가는 자기 팀이라고 생각하지 하는 지금 의원들이 쭉 떨어지잖아요, 순위가. 그러니까 쭉 끌어올려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당원들의 어떤 조직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신 분들이 일단은 거기로 정봉주 의원은 워낙 초반에 높게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한준호 그다음에 김민석 이 두 분을 좀 이렇게 강선우.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강선우 네. 의원까지. 강선우까지. 네. 근데 네. 강선우 의원이 지금 좀 못 올라오고 있는. 네, 근데 저는 내려놨습니다. 네. 민주당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넘어가려고 하시는 했는데. 분들이 있는데 네네. 넘어가시군요. 예. 아니 뭐 국민의힘도 아니 지금 전당대회에서 팀 역대급이에요. 한동훈 했잖아요. 네, 아니 30 근데 어제 내가 보니까 넘어갑시다. 일요일 여러분 30분 동안 민주당 얘기하는 방송 어디 있어요? 아니, 따라가 민주당이 아까 보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구동존이라고 했는데 구동존이, 네. 5월 동주입니다. 아하. 네. 결국엔 5월 동주지 무슨 요 구동존입니다. 정도 아니, 한도 선이훈 갑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어제 기자님들의 사자성어 다 나옵니까? 기자님들의 너무 동향을 삭막합니다, 보니까 저는. 어제 보니까 민주당의 이 전당대회보다 네. 국민의힘의 이게 인선이 어떻게 인선. 되느냐. 네, 넘어가 볼까요? 거기- 인선 지금 뭐 다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네, 선임 대변인으로 이제 발표가 나면 완벽한 아유.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한번 언제 들어보게. 발표나요? 아니, 오늘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네. 그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네. 전략계획부총장의 신지호 네. 전 의원, 조직부총장인 정성국 의원, 그리고 선임 대변인의 정광재 전 대변인. 아니 뭐 저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고. 네, 곧 대변인. 겸손해. 아니 이미 저 기부스가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올 때는 저 목에 너무 힘을 주셔가지고. 아, 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네. 저는 원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캠프에 와서 다시 한동훈 네. 후보 시절에 네. 당선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거고 네.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거라 큰 의미를 이렇게 뭐
한동훈 체제, 친정 체제 강화하기 위해서 네. 뭐 대변인단도 다 자기 사람을 시켰다 네. 이렇게 해석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원래 당 대변인이었어요. 네. 수석 대변인의 네. 한지아 곽규택 대변인. 그 곽규택 그 대변인이 그 지가 뭔데 그분 아닌가요? 예. 아니, 그분. 그건 뭐 우리 저기 누구야 우원 아니 저 우상호 의원이 여기 네. 나오셔가지고 높임말도 정확하게 아니고. 네, 국문학과 네, 국문학과 출신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인선이 아마 오늘 중으로는 마무리 당연히 네,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한동훈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된다는 거. 네. 그거는 확실히 용산과의 뭐 협의 혹은 뭐 용산의 일종의 뭐 허락은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동의 같은 게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지난 전당대회 기간에 네. 당심과 민심에서 고루 63%의 이 높은 지지율을 받았는데 네. 이분들이 왜 한동훈 후보를 뽑았는가, 선택했는가를 분석했을 때 네. 당의 변화를 희망하고 있다. 네. 당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당 대표가 돼야 한다. 네. 그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라고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그런 변화는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뭐 인선과 메시지, 정책 이런 것들일 텐데 가장 먼저 뭐 관심을 가질 게 인선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책위 의장 자리가 뭐 유임이 되느냐 아니면 바뀌느냐 네네네네. 이걸로 상당히 좀 오랜 그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게 끝났으니까 바로 그러면 다음 그 지도 체제를 이끌 분들을 선임한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의총의 충인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이 빠진 자리에 네. 어떤 분이 들어가야 그래도 의총에서 이런 사람이라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추경호 원내대표와 충분히 협의했고 네. 뭐 그 결과가 정책위 김상훈. 의장 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으로 결론이 난 거고요. 네. 나머지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 사명이 다 영남에 있는 현역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특히 원외 인사들을 고려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이번에 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것 같고 심지어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의원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지난번에 시작 캠프에서 총괄 상황실장으로 네.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죠. 당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후보 시절인 한동훈 대표께 많이 건의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의지를 잘 관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동훈 대표 체제의 가장 큰 키워드가 말씀 주신 대로 변화라면 네. 그 변화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뭐 국민을 향한다 이렇게 하지 예를 마시고. 들면 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뭐 발의가 나오거나 네.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는 정치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의 정치 혁신이라는 것은 네.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좀 줄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처우도 좀 내려드리고 대변인님 국회의원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니 숫자 그런 줄이고 말씀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하고 네. 또 하나는 눈동자 떨렸어. 지구당 네. 복원과 관련해서 네. 뭐 계속해서 혁신적인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정치개혁 특위 같은 거 만들어서 네. 그 정치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한테 민생개혁 예. 민생과 관련해서도 네. 지금에서 계속 얘기 나가는 거는 네. 민생과 관련한 것들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TMF 사건 났었을 예. 때 이거 어떻게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제도 개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으니까 네. 뭐 민생과 정치 개혁 이게 가장 큰 축이 아닐까 생각하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네.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당내 있는 민주적 거죠. 절차가 도대체 뭐예요? 의총을 얘기하신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당내 그동안은 이제 당론으로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108명의 의원들이 네.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다 부결표를 던졌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수세적으로 몰려가고 그 결과 국정 동력 떨어뜨리고 네.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에도 부담이 된다면 이걸 좀 전향적으로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진상 규명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이다라는 메시지들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내놓은 게 최상병 특검에 대한 제3자 특검 법안인데 지금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과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르니까 이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한동훈 언제까지 설득할 거예요? 아니, 지금 넘어가겠네. 지금 당대표 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선이 한동훈 마무리된 게 대표는 오늘이에요. 전당대회부터 하겠다는 손 넘어가겠어. 하겠다는 철학은 그대로인데 네. 당장 원내대표도 설득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아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런데 여기에서 어. 또 변수는 민주당이 어떤 특검 법안을 또 낼 우리 거냐가 걱정하지 말고 거기 아니 하시면 민주당이 돼요. 어떤 특검 법안을 갖고 지금 있을지 우리 대기가 궁금해요. 되어 있어 지금.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뭘 내든지 우리는 협의를 하세요, 제3자 지금. 특검 법안으로 내세요 그러면. 아니, 제3자 특검 보고 또 이렇게 법안으로 던지는 아니야. 거야. 이거 왜 그래? 제가 본인이 보니까 높이 생각하시면서. 제3자 특검 법안이 국민 눈높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3자로 하자고요. 그럼 제3자 특검 법안을 내세요. 아니 내는 우리가 건 내면 뭐해? 국민의힘에서 그쪽에서 내야죠. 합의가 안 되는데 계속 설득만 하고 있는데 수렴하고 있고. 법률 아니라는 것은 네. 각 당이 다 낼 수 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서도 더 센 것도 낼 수 있다고 봐요. 더 센 것도 없어. 근데- 우리 합의할 거야 이제. 빨리 내라고 빨리. 뭘 내든 지금 받아주세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걸 발의를 해야 돼요. 그래. 발의를 네. 해서 이거 뭐 서로 한지영 의원, 김재섭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저는 냈으면 안철수 좋겠고요. 의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밑에 나온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나와서 얘기하신 거 보면 공수처 수사 곧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나와도 누구도 그거 다 납득 못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제가 보니까 지금 수사 결과를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지일지 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번에 네. 청문회 과정에서 네. 임성근 사단장 빼라는 지시를 받았냐? 박종훈 대령 당사자 그 문제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그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외압 의혹이 없었다는 것은 일소에 해결된 거예요, 사실. 아니 그 정확히 사실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박정훈 대령은 그것을 들었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법무관리관한테 자주 받은 것을 자기는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어요. 그렇기 아니 근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을 그 수사 대상에서 빼라고 했느냐라는 고 그때 당시에 누가 얘기했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네. 청문회 당시에 물어보니까 저 그런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지시 받았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론은 배제돼 버리고 어쨌든 8명 이렇게 넘겨야 된다고 했는데 2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도 이걸 발의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뭐 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그 뭐냐면 몇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당 대표도 아니고 당 원내에서 좋습니다. 돌아가는 과정을 공격적이네 상당히. 심지어 당 대표도 지금 몇 프로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네.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네. 이재명 당대표와 같은 그 일극 체제라면은 100%라고 얘기하죠. 민주당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니 63%라는 정말 이제까지 그래, 있지도 이게 않은 되게 그 압도적 높은 지지죠. 압도적인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로 되셨는데 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원내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더 시간 말씀드리면 문제다. 이 시간이 해병대 10일도 안 지났다니까요. 해병대 특검은요. 네. 만약에 3자안으로 되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성과물이 될 겁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도 정무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이게 물론 당리당량 안 따지고 이것을 정당성을 가지고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한동훈 대표가 3자 추천을 해가지고 이게 여야가 합의돼서 저 보세요 통과되면 아니 저는 네. 혹시 댓글에서 네. 어떻게 평가하나 좀 궁금해갖고 한번 통과되면 보려고 그 한동훈 대표의 성과라니까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다려 보세요. 왜 언제 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7월 23일에 당 대표에 네. 당선이 된 거고 오늘 8월 5일이잖아요. 당 지도부 인선이 오늘 끝난 겁니다. 네. 그래서 정책의장 가져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떠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시기가 지나고 아니 속도가 대통령실 민주당도- 못 따라가는데요. 민주당도 대통령실은 당대표 선거 임명했다가 끝나고. 벌써 임명동에 안 오니까 바로 하고 탄핵하고 지금 쉬고 대통령실은 있는데 엄청 일주일 안에 스피드예요. 스피디하게 가는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지도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지부진해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당선됐을 때는 뭔가 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여전히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아직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원재 대변인의 말씀을 알겠어요. 이제 근데 지도부 개편이 끝났다는 걸 10일 알겠는데. 만에 뭔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민주당의 과도한 요구 아닌가요?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막 체근을 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빨리 3자 특검안을 만들어 오시라니까요. 막 그러면 이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특검법안 지금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특검법안 준비해갖고 오더니 네. 지금 통과
부결된 다음에는 왜 안 만들어 온지 모르겠어요.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계속 제2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 보세요. 아니, 우리도 그에 맞는 됐네 그러면. 네. 곧 되겠네. 그리고 네, 곧 여기 되겠네. 내고 하면 아, 되니까. 네. 아니, 요건 근데 좀- 뭐 아무튼 예. 문제는 국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 이제 지구당 부활이나 국회의원의 뭐 불체포 특권 포기 같은 거는 별로 안 잘 하다.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예. 지금 핵심 쟁점이 이것인데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과가 될 지구당 부활은 여야가 다 원하고 있어요. 이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거 크게 무리 없는 네. 네, 뭐 이거 진행이 이재명 대표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아니 근데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드라이브를 거니까 또 민주당이 또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하자고 하자고 습관이네, 습관이야. 우리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게 습관이네. 자 여러분 다 우리가 법으로 하자고 하는 하니까 겁니다. 또 민주당 네, 야 알겠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에만 너무 아니, 그것도 유리한 거 아니야? 발표해, 이게 우리 정치 할게. 정략적으로 발표하세요. 해요. 할게요. 그 하신 거죠? 굉장히 책임 있는 얘기. 아니 지금 아니, 정책위 부위원장이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국민소통위 부위원장이 무슨 뭐 의사결정. 지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분입니다. 아니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 미관 말직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그건 뭐 전혀 다른 분이니까.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개헌 사항이라서 네. 안 돼요. 이것은 네. 지금 안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건 솔직히 반대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늘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서는 뭐 야 어떻게 일도 안 하는데 세금 저렇게 줘. 근데 그러니까 세비는 좀 동결을 하더라도 숫자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네. 맞습니다. 그건 뭐 또 다양한 네. 의견이 있을 네, 수 네, 있으니까. 넘어가시죠. 자, 대통령이 휴가 네, 가셨습니까? 휴가 가셨습니다. 네. 우리도 좀 쉴까 봐요. 이렇게 동접장 안 나오는데. 아니 근데 네. 진짜 동접자 왜 이렇게 안 나요? 다 휴가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 아, 나 다음부터는 이준석 뭐 등신대라도 가져와야 되겠어요. 아, 여기서 세워놓고 할까요? 네, 세워놓고 해야지. 근데 네. 이제 대통령 휴가 기간 동안 이제 그 전통 시장 그리고 군 시설 등을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국회는 쉬지 않고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법 이런 것들을 줄줄이 통과를 시켰고 시키기 때문에 네.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아유 할수 클릭 한 있습니다. 번이면 끝나는데요. 네. 클릭. 너도 뭐 가져와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뭐 휴가 하긴 뭐 대통령이 건 아니건 있으니까. 그거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도 뭐 회사 생활 다 할 때 휴가에도 업무 처리할 게 반드시 발생하면 아, 할 수 있는 하죠. 거잖아요. 네. 당연히. 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대통령이 또 이번 휴가에서 뭐 재래시장 방문이라든지 군부대 방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군부대 싫어합니다 지금. 청소 언제 제발 합니까? 군부대 군인들 괴롭히지 마시고 네. 더워 죽겠는데 재래시장도 이제 서문시장 좀 빼시고 아, 자갈치시장 좀 빼시고 대전중앙시장이라든지 아. 정말 다른 시장 좀 가라. 네, 광주의 양동시장이라든지. 양동시장이라든지 치킨 맛있습니다. 예, 어우 최고죠. 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떻게 양동시장 잘하세요? 옆에 아니 살아가지고 저는 전국의 시장을 다 다니잖아요. 네. 우리 따라다니니까. 아, 그 대전에 대구의 서문시장 가면은 거기 이제 칼국수가 또 많이 있고 네. 그렇게 소소하게 아 그래서 행복을 조금 이제 다니시던데 그만 가셔도 되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조금 안 다니시는데 갔으면 좋겠고. 근데 그 굉장히 이거를 폄훼하려고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고 네. 대통령께서 민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피기 위해서 시장도 가고 그러니까 다른 시장 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 가시는데 맨날 가시던 데만 가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야 힘을 받고 아니, 오지 이 사람아. 또 다른 시장 갈 수도 있고 군대 가는 것도 사실 네. 군에서 고생하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아니, 고생을 군대 시키니까 갔다 온 문제지. 다음에 말이죠. 그 부대에 네. 휴가도 많이 주고 특식도 아, 나오고, 많이 줍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긴 한데. 금일봉도 그럴 수 전달하고, 있죠. 예. 예, 또 사병들도 뭐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 악수 한번 했다. 이것도 또 영광일 수 그럼요. 있고. 진짜 네. 영광으로 생각하실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이상해. 자, 하여튼 대통령 휴가 가셨고요. 그리고 네네. 휴가 중에도 거부권 행사는 얼마든지 클릭으로 가능하다. 기대하고 네. 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요. 그럼요. 저희도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 사실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말씀 제가 드렸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면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거 문제다. 앞으로 저희도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우리 민주당 보고 네. 뭐 입법 폭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입법 폭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거부권 행사하시면은 폭주는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중단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부권이 너무 지나치게 남발되고 남용되고 있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특히나 아까 우리가 이거 방송 사법 당연히 거부하실 거라 생각하고 25만 원 지원법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근데 노란봉투법까지 저는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아. 이 노란봉투법은 이거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법이에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게 무슨 노조 기업 죽이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전문 다 뜯어보시고 솔직히 저는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무리 있는 기업에 무리 있는 저항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니까 그 마지노선을 정해서 제한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이건 필요한 법입니다. 협상 가능하다. 충분히 협상이 또 가능해요.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에요.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노동자 국제 기구에서도 이걸 공고했어요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스탠다드.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무분별하게 다 그냥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조금 네. 보고 하자. 네, 근데 거부권이 하나가 더 나온 게 지금 명품백 좀 보자 이랬더니 네.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아니 그게 왜 같은 거부권입니까? 이거 이거 너무 언어 도단이 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긴 한데 네. 다시 곱씹어서 알아보니까 권익위원회 있잖아요. 네. 권익위원회가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모두 아무 문제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음. 이 조사를 할 때 마무리하기 전에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명품백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실물 보자. 네, 실물을 보자. 실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또 권익위는 거기서 네. 그렇군요 하고 돌아왔다. 아 진짜 권익위원들 극적. 다 저는 다 잘라야 된다고 봐요. 머쓱머쓱, 진짜 네. 바보들의 바보들. 권익위는 곧 있으면 또 방통위로 가니까. 약간 인큐베이터예요 권익위가. 방통 권익위는 인큐베이터. 바보들이다. 네. 어떤- 아니 이게 예. 진짜 나중에 다 뒤집혔잖아요. 자신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국가 기록물이다. 그다음에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그 결과를 다 뒤집는 발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익위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솔직히 잘 이해도 되지 않지만은 도대체 너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 좀 비상식적이에요.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론들만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활동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있고. 저는 이 권익위 관련해 가지고 빈손으로 온 거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지만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어요. 이 명품백 실물 보관 상태 사용 문제 관리 대장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 국민의 눈높이는 제가 봤을 때는 권익위한테 이렇게 거절한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찰에 제시했습니다. 예. 검찰이 이 실물을 확인했고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기소를 하든 법적인 처분을 어떻게 하든 검찰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네. 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일단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어느 장소에서 받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게 꼭 거기에서 받았어야 하느냐라는 국민 눈높이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 뭐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그게 뭐 적절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요지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일단 검찰의 실물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관돼 있었고 법적으로는 사실 이거 법적 처분이 어렵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거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김건희 여사께서 과거에도 사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어떤 정도의 입장 정리를 통해서 이걸 빨리 털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맞아요. 어차피 이렇게 이제 불거진 상황에서 권익위가 보여달라면 그냥 자기가 보여주는 게 안 낫나? 이게 안 보여주는 게 또 뉴스 되는 거 말고. 저는 그걸 왜 안 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면 예?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어쨌든 그 최재형 목사가 예.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네네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물이 제가 봤을 때는 사용됐거나 사용이 됐거나 예. 아니면 실물이 바뀌었거나 예. 근데 저는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실물에 대해서 못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 흔적이 있어서. 네. 그거 이제 검찰에 보여줬으니까 검찰에서 확인한 내용대로 아마 수사 결과가 전 네. 나오면 그거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필요는 물론 이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인천의 한 예전에 부장판사가 어떤 사업자로부터 이렇게 뇌물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골프채였는데 이제 당초 보도가 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게 수천만 원 일본 그 골프채였는데 나중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300만 가품이라는 거예요. 아. 가품. 그래서 총 합은 37만 원에 불과하다. 중국제 가품이어가지고. S급이었어요. 그런가? S급도 아닌 것 같아요. 알리 테무에서 그렇게 싸요 지금 37만 원 그래서- 말이 되나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좀- 그걸 가품이어가지고 그거 공수처 수사해야겠는데요. 값어치가 전혀 없어가지고 처벌 안 받았겠네요. 나중에는 처벌 안 받죠. 왜냐면 네, 그거 말고도 37이니까. 과일 상자를 몇 개 받았는데 아. 총 합을 해봤더니 77만 원에 불과하더라. 그래요. 그런 지난번에 경우가 그런 있으니까. 것도 있었잖아요. 검찰이 같이 술을 네. 먹었는데 네. 이게 100만, 100 아. 몇십만 원이 나왔는데 네. 이 중에 내가 마신 거는 얼마고 네, 과일 네, 몇 네. 개 먹었기 때문에 이 가격
따진 거랑 비슷한데 네. 28만 그래도 원이요. 가품 37만 원 골프채가 그게 가능한지 골프채를 모르겠네요. 가짜니까. 쿠킹 오일로 만든 우리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골프처럼 유명한 혼땡 그 일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게 써진 게 아니라 훈마로 써졌다고. 그 정도로 너무 말이 안 노골적인데. 됐다. 아, 그건 정말 기사 말이 안 찾아보시면 된다. 재밌습니다. 아 훈마예요. 약간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영어를 잘 못 읽었네 그러면. 푸마라고 안 썼던 게 다행이다.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권익위는 요거 확인을 못했다. 네. 네, 그렇게 뉴스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0명, 10여 명과 보좌진, 언론인 등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조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통신 조회 사실을 8월에 통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통신 기록을 조회를 했고, 네. 그걸 이제 최근에 알려준 거예요. 네. 원래 이제 그런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하면 바로 알려줘야 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피의자일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어쨌든 광범위하게 하게 될 테니까 수사를 하는 중일 수 있으니까. 네, 밀어둘 수 있는데 수사에 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 관련된 사람들의 통신 기록은 네. 조회하면 보통 한 달 안에 알려주게 돼 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조회했습니다. 네, 알고 네. 계세요. 당신의 정도? 통신 그 정보가 조회가 됐다. 그게 근데 통신 기록이 아니라 통신 정보잖아요. 통신 자료. 그러니까 통신자의 이 번호가 정프로님의 전화번호라는 것을 네. 확인한 거지. 네. 정프로님이 누구랑 통화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랬다면은 그게 더 큰 문제가 됐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010-3694-5755는 네. 정프로님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이 쭉 그런 건 번호가 아니고. 나오기 때문에 이 번호가 누구였는지를 그렇죠. 이제 알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들 정보를 조회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았거든요. 똑같이. 아, 이 문자 이런 경우 받았어요? 가끔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걸 몇 년 전에도 또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였냐면 이게 아마 사건 자체가 좀 언론사 관련 사건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에 의한 건지는 모르죠. 어떤 지금은 사건? 지금은 알 지금 수가 추정되고 없는데 있는 것은 신앙림 김만배 씨의 예.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왜 거기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연루돼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통신 사실 이용 조회를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한 3천 건 정도가 된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로는 사찰은 아니 물론 근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똑같은 거에 대해서 네, 사찰이라고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찰까지는 아닌데 이게 검찰 통신 수사자를 할 때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제 검찰청에 있는 제 직원인 친구들, 수사관 친구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수사를 할 때 요즘은 핸드폰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보는데 자기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 통화 목록에 있는 거 쭉 찾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번호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 조회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예? 아니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 그러니까 그랬냐면 사찰을 했어요. 네. 정치 사찰 이대로 안 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민주당은 여기 반사한대요. 네, 그대로 반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유 이재명 후보는 뭐라 하겠습니까?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야, 이 형님 준비하고 오셨네. 아니 당시에 이게 완전히 미러링이에요. 나는 또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아니, 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건 정치권에서 일부러 저는 싸움을 한 거지. 솔직히 이게 법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 봤을 네. 때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근데 아까 아니,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내가 근사자로서 누구랑 저는- 계속 근데- 통화를 네, 네. 했다. 이게 과한 건 이렇다면 사실이에요. 사찰이죠. 과한 건 사실이에요. 아니, 너무 뭐냐면 많아요. 네. 통신 압수수색 영장은 그냥 거의 뭐 도장 찍어서 주는 아니 근데 이건 통신 수준인 것 같아요. 영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장도 필요 없고 그냥 검찰 수사기관에서 네. 그 통신사의 이용 조회 이렇게 이거 누구 이 거냐 전화번호의 네. 주인공이 누구냐예요. 이것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 나 대통령 되면 이거 개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개정이 안 이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명의자만 나오지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그러니까. 했는지 그게 또 문자 이게- 내용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또 논란이 있냐면 네. 이게 퍼져서 별건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있어. 별건이 될 있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전화 아니, 주인이 그건 누군지만 아니에요. 그건 좀 확인했는데 과한 뭐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통화만- 확대 해석이에요, 맞아요. 확대 해석. 민주당식 확대 음모론에 자꾸 해석 맞아요. 빠져야 해석이 안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 어떤 거냐면 해석이라고. 별건이라는 것 자체가 확대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관련도 없는데 왜 설주 안 하고 황선표랑 통화했지? 어, 뭐 예를 통화를 들어서 누구랑 이렇게 했는지 되는 아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통화를 누구랑 네. 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네. 다만 그 조회를 받은 사람이 네.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아는 건 또 혹시나 예를 아니죠.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 소속인데 네. 민주당이랑 엄청 자주 연락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왜 연락을 자주 했을까? 어, 그거는 맞아요. 이제 근데 물어보니 물론 갑자기 같은 상임이네. 아니 그리고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렇게. 제가 지금 김만배 신앙님과 통화한 적이 저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마 민주당 쪽 누구 뭐 이렇게 그러니까 취재차 이게 했을 때 광범위하게 예, 진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둘러봤기 때문에 저까지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랑 통화 못 합니다. 안 받아요.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핵심 인사들이랑 만약에 통화하는 시즌이었다면 뭐 내 통화 기록에 나가는 거 예. 번호가 나가는 거 근데 오케이인데 저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이나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죠. 황당할 거예요, 안 아마 좋죠.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사찰이라고 아니 얘기하기는 사찰까지는 아니야. 너무 근데 과하다. 과한의 근데 그 이거죠. 부분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그렇게 사찰이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네. 뭐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저 짜장면집 사장님이 네.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 통신 기록 뭐 이렇게 조회를 했어. 네. 그래서 전화한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당신 폰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요 그게 정도는 나가는 거죠. 예.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자 받았다고 그 사람의 통신 기록 같은 게 줘야 되는 건 네, 전혀 네. 아 아니고 그건 영장이 있어야 아닌데. 되고 누군가 하여튼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사람이 네. 있어서 그 사람의 통신 기록을 좋아해서 그 통신 기록에서 나온 사람들의 그러니까 번호들을 그 번호가 누구 거냐라는 것까지만 돼요. 만 그러니까 이제 확인했다. 통신 사실 확인과 통신 조회는 다릅니다. 네네네. 통신 조회는 영장 없이 네. 누구 번호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신 사실 확인은 그 번호의 주인이 그건 누군지도까지 보는 그렇지. 거지. 이제. 근데 확실히 저는 이런 문자나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아본 걸로 봐서 진짜 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못 받아봤어요. 아니 저 굉장히 인생을 네. 잘 살고 아, 계신 깔끔하게 거죠. 살아온 깔끔하게 건가요? 살고 계신 사는 거죠. 겁니다. 네, 누구도 뭐 이런 의문의 범죄 혐의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에요. 전화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검찰청에 번호가 있어요. 보이스피싱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지친 목소리로 그 콜센터 직원이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번호랑 제가 쭉 불렀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 보이스피싱 1번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문자를 받으신 분이 많아서 해당 부서에다 연락을 해도 답변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역시 기자 정신. 하여튼 보통은 뭐. 받으면 기분 나쁘고 마는데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셨네요.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거는 억측이에요, 예, 억측. 너무 좀 뭐 검찰에. 사찰인 뭐 이렇게까지 하면 이렇게 너무 오바다. 하기에는 뭐 네. 과잉 해석이다. 네네. 끝으로 저 깻잎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끝내시겠습니까? 깻잎은 어떻게 떼줘요, 안 떼줘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떼주지 그, 않습니까? 떼주지 상대방이 막 않습니다. 안타깝게 계속 깻잎 막 이렇게 한 장 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뭐 울고 해- 있어도 안 다른 해줘요? 사람이 해주겠죠. 두 분 드시는데. 아 둘이요. 네, 두 분 드시는데 그 먹는 사람이 계속 눈물 흘려. 이거 깻잎 못 떼갖고 막. 정치인이 그러면 안 되지. 글쎄요. 그러면 떼주겠죠. 아 떼줍니까? 둘이 네, 떼주는 걸로. 안타까운 우리 설명 저는 안 변호사님? 떼줘요. 안 떼줘요? 아니, 내가 먹는 걸로 울어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니 앞에서- 젓가락을 뒤로 해서 해주면 되죠. 아니 띄어서 내가 한 장 가져가고 저쪽 한 장 주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떼면 되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아니, 상황이라면 양손이 저는 있는데 왜 그래?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이 매정하네요. 설명 변호사가. 아니 그나저나 그렇게 우리 죽어라 안 떼주는 우리 이유는 회식 뭐 한번 해요. 말복에. 좋습니다. 아, 그럼 닭똥가리에서. 깻잎 정식으로 한번 그러면 가겠습니다. 닭똥가리에서. 누가 닭다리 3개 먹는 거 아닙니까? 닭다리 또 먹으면 저 닭다리 좋아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네. 세 분들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 저 월드컵이래. 올림픽. 재밌게 보고 계세요? 아, 저 어우. 유도 아, 단체전. 눈물 그거- 나던데. 나 정말 그거 보면서 아. 찡했어요, 진짜. 아, 그래요? 네. 그때 진짜 우리 되게 뭐였지 선수 바울. 안바울 선수가 어. 아니 상대방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연장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는 아예 그냥 지쳐가지고 싸울 의지도 없어질 정도로 하는데 같이 지쳤을 텐데 또 67kg급과 한 체급도 낮은데. 73kg급으로 체급이 다르잖아요. 너무 짠했어요, 체격이 솔직히. 다른데도 안바울 선수 이제까지 정치 얘기 때보다 더 전문적인 얘기가 아니 이렇게 진짜 또 나오네요. 제가 진짜 그 금메달 딴 거보다 더 아, 그래요? 기쁘더라고요 진짜로. 유도도 근데 단체전을 해요. 아니, 저도 처음 봤어요. 아, 혼성도 그게, 예, 혼성 단체전이 이번에 두 번째로. 이번이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니 두 번째? 저번에 한 번 아, 그럼 생겼고 2대2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 5대5. 5대5로. 아니 체급별로 1대1 선수들이 대1 쭈쭈쭈쭈 아. 나옵니다. 네. 이따 재밌어요 진짜. 이따 파리피플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